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가을볕이 창호지 문살에 노랗게 내려앉는 한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잘 익은 감이며 우곡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햅쌀 가마니만 봐도 그 집의 넉넉함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허나 이 집의 안주인인 연화마님은 20 남짓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그 넓은 집에서 가을잎처럼 외로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최대감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자 집안의 모든 것이 연화마님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 집안의 권세는 음흉한 김집사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이 훌쩍 넘었으나 생각하는 것이 대여섯 아이와 같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돌쇠라 불렀습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힘은 장사였으나 하는 짓이 하도 어수룩하여 늘 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돌쇠야, 뒷간에 가서 큰일 보고 물 내리거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면 정말로 개울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와 뒷간에 붓고는 마님 물 내렸습니다 하고 칭찬을 기다리는 그런 머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마님은 무료함을 달래고자 마당에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돌쇠가 장작을 패서 광으로 나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간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작을 그냥 쌓으면 될 것을 마치 아이가 공기도를 쌓듯 하나하나 각을 재고 모양을 맞춰가며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른 하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바보놈 또 시작이네. 저러다 와르르 무너져야 정신을 차리지. 과연 그 말대로 거의 허리 높이까지 쌓아 올린 장작탑이 기우뚱하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쇠는 넘어진 장작더미에 깔려 끙끙대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머리만 극적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박한 모습에 연화마님도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웃음도 잠시, 연화마님은 곧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모자라지만 해맑은 돌쇠를 거두어준 것이 바로 돌아가신 서방님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마음이 비단결 같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치 말게 하시던 서방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연화마님이 아끼던 비단 치마가 찢어져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돌쇠가 어디선가 산딸기를 한 아름 따와서는 마님, 이거 드시고 기분 푸세요. 빨갛고 예뻐요. 하며 불쑥 내밀었습니다. 비록 생각은 짧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함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마님은 잠결에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가을바람이겠거니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연화마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머리맡에 고이 모셔두었던 배곡 놀이개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서방님이 마지막 선물로 주신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습니다. 놀이개가, 내 놀이개가 없어졌다. 연화마님의 비명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불려와 마당에 꿇어앉았고 좋기 반시지는 좋기 닭달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김집사가 나서며 연화마님께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돌쇠놈의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어리석은 놈은 물건의 가치는 몰라도 반짝이는 것에는 욕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간밤에도 제가 순찰을 도는데 저놈이 안채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마님의 머릿속에 어제 오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작더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돌쇠의 모습. 혹시 저 바보가 정말 반짝이는 것에 혹하여 일을 저지른 것일까? 연화마님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장 돌쇠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마구간에서 소여물을 쓰고 있던 돌쇠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 마님 앞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네 이놈, 간밤에 내 방에 들어와 옥 놀이개를 훔쳐가지 않았느냐?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연화 마님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돌쇠는 그저 눈만 껌뻑였습니다. 마님, 돌쇠는 안 그랬어요. 돌쇠는 마님 방에 간 적 없어요. 아직도 발뺌을 하는 게냐? 여봐라, 저놈의 처소를 당장 수색하여라. 김 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 두어 명을 데리고 돌쇠의 거처인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김 집사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화 마님이 잃어버린 배공 놀이개였습니다. 마님, 이놈의 집단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김 집사가 놀이개를 높이 치켜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돌쇠에게로 쏠렸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집단과 놀이개를 번갈아 보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돌쇠 거 아니에요. 돌쇠는 몰라요. 울먹이며 내뱉는 돌쇠의 말은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 마님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죽은 서방님이 그리도 아꼈던 아이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파렴치한 놈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보내 엄벌에 처할 것이다. 하인들이 돌쇠의 팔을 꺾어 끌고 갔습니다. 돌쇠는 끌려가면서도 연화 마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깊은 슬픔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지, 왜 마님이 저토록 화가 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이 비수처럼 연화 마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차가운 광에 내던져진 돌쇠는 억울함에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마님이 많이 화나셨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나는 바보라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나 보다. 그때 광의 쥐구멍으로 작은 들쥐 한 마리가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그 들쥐를 보고 피식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찍찍아, 너도 나처럼 혼나는 거냐? 괜찮다. 내일 아침이 되면 마님이 화가 풀리실 게다. 마님은 좋은 분이시다. 라며 제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그 시각 연화 마님은 자신의 방에서 되찾은 놀이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을 잡고 물건도 찾았건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끌려가던 돌쇠의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돌쇠가 범인일까? 아무리 바보라지만 산딸기를 따다 주며 위로하던 그 아이가 과연 그런 짓을 했을까? 의심의 실타래가 머릿속에서 엉키기 시작할 때 김 집사가 문 밖에 와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마님, 심려가 크실 듯하여 소인이 왔습니다. 저런 멍청하고 은혜도 모르는 놈은 하루빨리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고 멀리 내쫓아야 집안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인이 마님을 더욱 철저히 보필하겠습니다. 기름 바른 듯 번지르르한 김 집사의 말과 탐욕스럽게 자신을 훑는 눈빛. 그 순간 연화 마님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 집사의 위로가 마치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 마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돌쇠가 범인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꾸민 일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자는 누구이며 왜 하필 돌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일까? 연화 마님은 손에 쥔 차가운 옥 놀이개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밤 연화 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애달프게 들려왔고 방 안의 촛불은 마님의 심란한 마음처럼 하염없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를 광에 가두라 명할 때만 해도 배신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었지만 차갑게 식은 머리로 되짚어보니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집사의 그 번들거리는 눈빛과 교활한 말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한 여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은근한 탐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화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 눈을 피해 뒤뜰에 있는 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소복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광에 가까워지자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돌쇠의 목소리였습니다. 찍찍아 많이 춥지? 나는 괜찮다. 나는 원래 겨울에도 맨발로 얼음 깨고 놀았다. 그런데 마님이 왜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일 아침에 마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겠다. 그럼 마님이 용서해 주실 게다. 마님은 마음이 비단결 같으신 분이니까. 제 앞가림도 못할 처지의 쥐를 걱정하고 자신을 가둔 주인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돌쇠의 말. 그 순진무구한 목소리가 연화 마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님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돌쇠는 죄가 없다. 저렇게 맑은 아이가 도둑질을 할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범인은 김집사 그놈이 틀림없다. 연화 마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방님의 유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가 가장 만만한 돌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의 눈을 가리고 신임을 얻으려 한 계략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 마님은 주안상을 차려 사랑채로 들라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집사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집사는 마님이 자신을 신임하여 따로 부른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집사, 어젯밤은 집안에 큰 도둑이 들어 뒤숭숭하였는데 집사 덕분에 발 뻗고 잘 잤소. 이 술 한 잔 받으시오. 김집사는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넙죽 잔을 받았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을 보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그래, 참으로 든든하오. 그런데 말이오, 그 옥 놀이개는 사실 서방님이 남기신 유물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이라오. 내 서안 아래 비밀 공간에는 그것보다 100배는 더 귀한 야광주가 들어있어. 밤에도 대낮같이 방을 밝히는 보물이지. 어젯밤 일도 있고 하니 오늘 밤에는 내가 직접 그 앞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겠어. 연화 마님은 일부러 보란 듯이 서안 아래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집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마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마님,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보물은 소인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 지키겠나이다. 마님께서는 옥체 보전만 하시옵소서. 아니요. 내 손으로 지켜야 마음이 놓이겠소. 집사는 다른 하인들이 내 방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단단히 지시만 해주시오. 연화 마님의 단호한 말에 김집사는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마님의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내리자 연화 마님은 안채의 모든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미리 일러둔 대로 부엌의 참모 할멈은 밤참을 내가는 척하며 뒷문으로 나가 담장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젊고 힘 좋은 하인 2명도 몽둥이를 들고 함께 숨어 있었지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마님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만약 김집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자신의 섣부른 추측이었다면 어찌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그림자 하나가 마님의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한 솜씨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틀림없는 김집사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연화 마님이 잠든 줄 알고 곧장 서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안 아래를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참을 낑낑대며 서안 밑을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돌쇠가 갇혀있는 광 쪽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광에 불이 났다. 고함을 지른 것은 바로 참모 할멈이었습니다. 연화 마님과 미리 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집사는 야광주를 찾던 것도 잊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저놈이 범인이다. 저놈을 잡아라. 연화 마님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김집사를 덮쳤습니다. 김집사는 옴짝달싹 못하고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희는 불을 끌어 달려온 것뿐입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놈이 내 방에 들어와 야광주를 훔치려 한 것을 내 똑똑히 보았다. 여봐라, 이자의 품을 수색해 보아라. 하인들이 그의 품을 뒤지자 놀랍게도 연화마님의 비녀와 가락지 몇 개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자잘하게 없어졌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화마님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마님은 김 집사가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미리 참모 할멈을 시켜 김 집사의 방에서 훔쳐낸 물건들을 그의 옷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김 집사는 제 옷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소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놈의 간악한 거짓말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광에 쳐넣고 돌쇠를 풀어주어라. 날이 밝자 묶인 채 끌려 나온 김 집사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놈, 바보 돌쇠만 불쌍하게 됐지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광에서 풀려난 돌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마님은 돌쇠를 자신의 앞으로 불렀습니다. 돌쇠는 혹시 또 꾸지람을 들을까 싶어 잔뜩 겁을 먹고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돌쇠야, 나를 보거라.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마님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돌쇠는 둥그런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린아이처럼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마님이 미워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서러움과 무서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연화마님의 가슴도 찡하게 울렸습니다. 김 집사가 관아로 끌려가고 집안이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연화마님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하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돌쇠를 의심하고 차가운 광에 가두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마님은 돌쇠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그를 다른 하인들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손수 따뜻한 밥상을 차려 돌쇠의 방으로 가져다 주었고 해진 옷 대신 고운 무명으로 지은 새 옷을 입혔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마님께서 저 바보놈에게 단단히 미안하셨나 보네. 미안한 걸 넘어 아주 끼고 도시는구먼. 하고 말들이 많았지만 누구도 감히 마님 앞에서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그런 보살핌이 어리둥절하면서도 마냥 좋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마님은 큰 마음 먹고 장에서 사온 비단 바지저고리를 돌쇠에게 선물했습니다. 돌쇠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부드러운 감촉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님, 정말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옷은 대감님이나 입는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 옷만 입고 다니거라. 다음 날 아침 연화마님은 마당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돌쇠가 그 고운 비단옷을 입고 돼지우리를 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싼 옷은 똥물과 오물로 얼룩덜룩해져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힌 마님이 달려가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내가 그리 아끼라 일렀거늘 어찌 이 귀한 옷을 입고 그런 험한 일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돌쇠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주신 좋은 옷을 입으니 없던 힘도 불끈 솟는 것 같아서요. 이 옷을 입고 일해야 마님께 보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진한 대답에 연화마님은 화를 낼 수도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러워진 돌쇠의 옷자락을 털어주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저 아이의 마음을 과연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마님은 돌쇠를 볼 때마다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굶주린 멧돼지 한 마리가 성이 난 채로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짐승의 출현에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침 산책을 나왔던 연화마님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멧돼지를 본 순간 마님은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님, 피하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가 도끼를 든 채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화마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멧돼지를 향해 포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덩치 큰 짐승과 사내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팔을 찔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쥐고 있던 도끼 자루로 녀석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몇 번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멧돼지는 결국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돌쇠와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연화마님.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하인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연화마님은 비틀거리며 돌쇠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깊게 패인 상처에서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괜찮으냐? 정신 좀 차려보아라. 마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돌쇠는 그저 실쭉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마님만 안 다치셨으면 돌쇠는 괜찮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하고도 오직 주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 말. 연화마님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다른 하인들을 물리치고 직접 돌쇠를 부축하여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그의 상처를 닦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그의 팔뚝을 매만지며 마님의 마음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내는 바보가 아니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진정한 사내였다. 그동안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텅 비어있던 마님의 가슴이 돌쇠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마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멧돼지에게 달려들던 돌쇠의 용맹한 모습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묻던 그의 순박한 눈빛이 떠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껍데기뿐인 대갓집 마님으로 살아온 세월. 권세와 재물을 탐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누구 하나 마음 붙일 곳 없던 적막한 살.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돌쇠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돌쇠가 머무는 행랑채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약 기운에 깊이 잠든 돌쇠의 모습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연화마님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돌쇠야. 나직한 부름에 돌쇠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앞의 마님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마님은 그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누르며 제지했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쉿! 아무 말도 말거라. 연화마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돌쇠를 향해 마님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욕정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이자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죄인으로서의 속죄였으며 외로운 여인이 순수한 영혼의 사내에게 보내는 절박한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어설프지만 따뜻한 손길로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미 잃은 아이를 달래듯 그저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울지 마십시오. 돌쇠가 이제 마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대갓집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도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들만의 연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어수룩한 바보 머슴이었고 연화마님은 고고한 과부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따금 연화마님은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쓰는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돌쇠는 마님을 향해 바보처럼 해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연화마님의 메마른 세상은 봄눈 녹듯 따스하게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쇠를 바보라 손가락질했지만 연화마님에게만큼은 그가 바로 자신을 구원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